네, 고전의의 욕망의 구조. 네, 제드 강의 6주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본,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신으로 비친다 해서 나오는 이야기.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타인들에게는 왕자고 자신에게는 거지가 아니겠는가. 거지로 보고 있는 거죠. 타인은 왕자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이 홀로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생각이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로서 점시간이 끝이 났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혼이 남는 그런 지적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모두 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예.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은 이상하게 어색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까? 나를 제외하는 모든 대지 자연물들도 다 있을 자리에 있고 합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은 뭔가 어색하고 어느 자리에 가 있어도 나는 뭐라 그럴까요? 주변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뭔가 잉여물처럼 뭔가 없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심지어는 자연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쓰이는 인공 조물 뭐 전봇대도 다 있을 자리에 있고 있는데 나만 왜 이럴까? 이건 모두가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작품 볼까요? 정인종 시인의 썼던 풍경, 사람이 이제 풍경으로 피어나라는 제목의 어떤 시에서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풍경, 앉아있거나 차를 마시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시간에 이스트를 넣거나 그 어떤 때거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결론 삼아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네, 여러분 스스로는 저 나무도 부러진 나무도 혹은 사람이 손을 모아서 전지를 했던 나무도 다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네, 그걸 두고서 이 시인 또한 풍경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사람도 풍경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색하게 보고 있는 나 자신도 남이 볼 때는 마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아마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이런 시인 또한 이렇게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 혼자 지옥에 빠져 있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지옥이다. 나 혼자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노차 저번 시간에 강조해 왔던 겁니다. 우리 유명한 시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라르가 타인에게는 다 신으로 비친다. 즉 여기서는 풍경으로 보인다. 풍경으로 보일 때가 어쩌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알랭드 보통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번역되어 있는 영국 출신이고 프랑스에도 활동하는 그런 작가가 테드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뭐라 그럴까요?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으로 을 중시하는 사람을 두고서 앞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스탕달에 즉각 스탕달은 그걸 두고 허영이라고 바니떼 허영심이라고 부르곤 했지만 보통은 또 그런 걸 빗대어 가지고요 뭐라 그럴까 속물이라고 스노비라 그럽니까? 흔히들 스노비즘 속물건성이라고 말하는데 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속물이 된 정의로서 알랭드 보통이 이 중에서
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제가 자주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하는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때 테드 강의했을 때 주제는 친절하게 좀 더 친절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 그럴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거죠. 예, 너무 지나치게 우리는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지나치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물질 만능? 예, 왜 그렇게 됐을까? 예,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타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 뭐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유능한 사람 아니면 뭐 제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예. 그리고 그런 자세가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 예.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스노비즘, 속물건성. 우리는 흔히 속물 그러면 모든 걸 뭐 돈으로만 환산하는 사람으로도 뭐 흔히 말합니까? 물질에만 뭐 의존하는 사람. 여기서 알렌도 보통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한 인간의 너, 나 할 것 없이 한 인간의 자질이라 그럴까? 은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사람의 자질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야 정상일 텐데 그 중에서 특별한 하나 혹은 둘로서만 그 사람 댐댐이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두고 스노b, 속물이라고 알랭드 보통은 정의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한 사람의 자질이라는 게 뭐 학식도 있고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뭐 학교 때 성적도 있을 수 있죠. 예. 그걸 가지고 뭐 상급 학교 진학도 하고 그걸 자기 전공으로 삼기도 하고 뭐 직업도 되기도 하고 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운동 같은 것, 피지컬한 면에서 몸도 건강한 것, 건강 이런 측면에서도 그 사람 행복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되겠죠. 또 재력이라고 할까요? 예, 학식, 건강, 재력, 또 인간관계, 이른바 인성 같은 것들도 한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질, 요건이 될 겁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무수히 많을 겁니다. 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빠뜨렸나요? 우리 욕망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면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짧은 만족과 기나긴 불만 혹은 실망의 연속이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일단 나에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 욕망은 제일 큽니다. 남들은 다 어렸을 때 게임기가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그 게임기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어머니에게 때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게임기를 이제 구했습니다. 갖고 싶다 했던 만큼 정말 좋았습니까? 네, 처음은 좋았죠. 그러나 하루 이틀 쓰고 사용하고 하면 할수록 그 게임기는 이미 시들해지죠. 그리고 또 눈길을 돌립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또 다른 버전의 업데이트된 아니면 뭐 버전업이 된 이랄까 그런 게임기가 나왔다면 또 거기로 향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물건이나 그런 상황을 또 바라고 있었죠. 네, 앞에서도 얘기했던 우리 욕망이란 것은 처음부터 어느 대상에 고정된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도 그런데 속물이란 것은 아까 말한 우리가 뭐 재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고 학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또 인간관계 인성도 좋아야 되는데 그 여러 자질 중에서 특정한 하나
그 중에서 특히 재력이라는 걸까요? 경제력이랄까요? 물질이겠죠. 그러니까. 가령 한때 그랬습니까? 어디에 사느냐? 몇 평 아파트냐? 가지고 그 인간 됨됨이를 평가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속물건성이겠죠. 희한하죠, 그죠? 예, 사람 살아가는데 재력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고 학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평가를 학벌로만 평가합니까? 그게 바로 속물인 거죠. 예. 이지막지가 예를 들었던 뭐 건강, 학식 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재력 혹은 또 뭐 무수히 많습니다. 10개를 꼽고 나면 11개째도 생각납니다. 11개 하고 나면 또 생각납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제대로 혹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자질, 조건, 여건이란 것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있는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게 제일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걸 비유컨대 이렇게 여러분 배럴이라고 있습니까? 서양의 오크통에서 술도 숙성시키고 하는 오크통, 그 배럴이죠. 이걸 만들 때 널빤지 판자를 가지고 쭉 세워서 이어 붙여서 굽혀서 이렇게 만들죠. 높이가 1m라면 어떤 판자는 1m인데 뭐 2m도 있고 1m, 2m는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가 80cm 혹은 50cm라면 다른 건 다 1m로 딱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그게 뭐라고 할까? 재력이라 할까? 학식이라 할까? 인성이라 그럴까? 뭐 등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원하고 욕망을 바라는 게 자기의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 다른 거는 1m가 되는데 이건 80 혹은 90cm 밖에 안 돼. 그러면 아무리 채워도 행복에 하게 필요로 하는 온갖 여건들 채워도 80 혹은 90cm에서 흘러 넘칠 겁니다. 1m까지 다 차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예, 다른 건 다 있는데 건강만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건강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제일 필수 요건이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다 있는데 돈만 없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에 이르는 요건은 돈이라고 항상 주장할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어쩌면 우리 욕망의 중요도라 그럴까, 우선순위라 그럴까, 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겠죠. 즉 실현되지 않았을 때가 욕망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정작 실현이 되면 어때요? 그건 미리 말하지만 우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주어진 현실의 적응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게임기가 없을 때는 그 게임기가 엄청 불어 보이고 빛이 나고 화로운 것, 화라고 말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확보하는 순간, 가지는 순간 이미 그건 여러분의 디폴트 값, 즉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있었던 것처럼 금세 적응한다는 겁니다. 원래 나에게 있던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욕망은 갖지 못하는 거죠. 결핍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고 있잖아요. 영어 단어의 want란 희망하고 원하다는 게 바라고 원하도 되지만 그 want란 그 동사가 명사로 쓰이면 in want of 뭐뭐가 없었습니다. want는 결핍이란 말입니다. 부족이죠. 없는 걸 원하는 거지 있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있는 건 일상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가령 재벌은 우리처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법인데 지금 와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순서를 재력, 즉 돈, 경제력만으로 줄을 세워서 그것만으로 해결을 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마치 학생들을 달달 외우는 암기력이죠. 지금 우리 뭐냐 학습 능력이라는 게 시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암기력 하나만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처럼이나 어색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령 사람들을 운동 잘하는 사람 순서로 줄을 세운다면 그것도 이상하겠죠.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축구,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다른 스포츠도 있는데 축구 잘하는 것만으로 사람의 능력이랄까 댐댐이를 줄을 세운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자질을 여러 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경제력만으로 줄을 쭉 세운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색하고. 그게 바로 속물, 스노우이겠죠. 근데 다행스러운가요? 전혀 그렇지 사람을 댐댐이를 그 사람의 여러 자질을 다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답니다. 알랭드 보통에 따르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랍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도 있고 했을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 아이의 이런 면 저런 면 모든 면을 보고서 아들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사랑도 베풀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하고 어떤 아이는 못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렇지만 그 모든 자질을 다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은 어머니죠. 어쩌면 어머니 같은 시선으로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고서 평가한다든지 판가름할 때처럼 본다면 우리 세상은 엄청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만 그러하는 것에 좀 문제 있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게 없잖아 있으면만은 그러나 여러 형제들을 키웠던 옛날의 어머니들 보면은 뭐 이런 아들 저런 아들 이런 딸 저런 딸 볼 때에 어느 한 딸에 대해서 어느 한 자식에 대해서 없잖아 편애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의 모든 면을 보고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더라고 그것을 멀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된 배경도 알고 이해하고 나서 그러나 다른 측면, 다른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질을 가지고 그 자식을 평가하고 사랑하고 베풀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친절하게 뭐 살아가는 방법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영상이 꽤 기니까 이런 식으로 압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회 닿으면 정식 개강을 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 다음은 바로 경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쟁이 여러 번 앞에서 거듭 나왔을 거예요. 동일한 우리가 저 앞에 우리 동양 공자님 말씀 있습니까? 소인배는 동의불하라. 같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왜?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러자면 성내 안에서 같은 사람끼리에서 발생하는 그 경쟁, 피치 못할 이 만연되는 것이 실은 관계를 우호적으로만 만들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나 일치해서 동일해서 같아서 닮아져서 생겨난 경쟁, 모방을 통해서 그죠? 모방에서 시작되었던 경쟁. 이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문제들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말이냐?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뉴욕에 이른바 세계무역센터를 9.11 사태라고 불렀던. 그러니까 이 모방적 경쟁이란 말은 서로가 동일한 걸 같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동의불화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쟁일 때 서로 그런 분쟁, 갈등을 두고 달라서 성이 난다라고 흔히들 여기고 있죠. 예, 경쟁에 대한 이 사람이 달리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 달립니다. 모방에 의해서 이제 남이 하는 걸 좋아 보이니까. 나는 나 자신을 만족을 못 얻는 법이니까. 그러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순간 여기에서 경쟁이 난다. 뭐 도식적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미국 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 같은데, 예, 넘어갑시다. 가령 9.11 사태가 났을 때요, 이런 쌍둥이 빌딩입니까? 교육센터. 이 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지금도 주류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봅시다. 당시 하버드대학 교수가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썼던 책이 유명합니다. The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기독교적 문명과 회계도, 예, 이슬람 문명이 부딪힌 거라고. 정면 충돌에 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9.11 사태라는 식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거기는 무슬림들이 왔고 회계도 알카에다입니까? 여기는 미국이고 그러니까 이슬람과 미국 즉 기독교의 충돌이라고 비상적으로 이렇게 보곤 하고 언론도 그렇게 보곤 했습니다. 많은 예 여러 사람 이런 르네지라르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예 지구적 현상이 결국은 모방에 의한 경쟁으로 생겨난 거다. 모방에 해가지고 하나로 일치하고 하나로 닮아있고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난 거죠. 달라서가 아니라 모방을 통한 닮음, 획일화, 예, 짝패가 되게 돼요. 짝패죠. 결국 짝패. 그러니까 짝패란 말은 둘도 없이 똑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서 오는 차이 때문에 온다라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들의 통념이고 헌팅턴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지라하르 선생이 이 모방 이론이라고 부르는 모방 이론을 깊이 탐닉했던 파리 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고 정신과 의사인 장미실 우그릴리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 양반은 우리 정신 내면의 현상을 이 모방 이론을 적용하니까 너무나 잘 들어맞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러 권의 그 모방 이론을 적용한 우리 인간 정신 활동 내면을 분석하고 적용한 사례들을 선책들이 몇 건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쓴 게 정치 또한 마찬가지예요. 포시코 폴리티크라. 예, 정치 심리학 정도 될까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랍 국가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랍인들은 무슬림들은 너무나도 미국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V 보면 CNN 뉴스도 보고 미국식 농구 좋아하고 청바지 입고 이런 식이죠. 그 문화적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정작 미국은 이슬람 사람들보다도 옆에 있는 자기들은 경쟁자인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짝사랑하는 기분이죠. 뭔가가 미국과 달라서가 아니고 무슬림이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미국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세계화 이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라르가 또 아까 그 인터뷰에서 9.11 사태 나온 다음에 경쟁에 있는 국가 사이의 모방적 경쟁, 모방에 의한 경쟁, 일치해서 오는 경쟁이 있는데도 사람의 생각은 잘못이다. 발라서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 갈등의 원인은 오히려 수렴하고 닮으려는 격렬한 욕망에 있다. 네, 모방적 욕망. 너무나 일치하고 닮아지게 되면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모방에 의한 결과인 모방에 의한 경쟁의 관계다. 아까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폭력이 난무할까? 결국은
뭐라 그럴까, 서로 닮았습니다. 우리 욕망 자체가 모방적이기 때문에 서로 닮았어. 예. 아이고. 그래서 일치했어. 획일화되면, 그러니까 욕망의 경쟁이 증폭되고 그 경쟁이 사이에 아까 짝배 갈등이 일어나서 언젠가 분쟁이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게 바로 오늘날의 폭력이 많아진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방에서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예.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같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들 보세요. 겨울철 되면 전부 다 노페입니까? 네, 북면, 북쪽의 얼굴이라고요. 북면, 노스페이스.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셀럽이 무슨 옷을 입었다면 일순간에 그 옷이 막 많이 팔리고 전부 다 그거 입고 하는 것처럼 갈수록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획일화되고 닮아지고 하니까 그 안에 이런 경쟁이 만연해 되고 거기서 폭력이 나오는 원인이 싹이 트고 있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경쟁 짝패 관계죠. 바로 그게 바로. 그때 짝패 관계 갈등을 빚고 경쟁을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쟁점 실종 현상이라고. 원래의 그 경쟁의 목표였던 쟁점은 사라지고 없고 경쟁이 되는 순간 뭐라고? 목표가 남는 건 뭡니까? 예. 대상을 획득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출발점은 잊어버리고 없고 상대방만 이기는 것, 즉 승리하는 것. 경쟁에서 이긴다는 걸 승리지 않았습니까? 대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핑계거리 뿐이죠. 예. 그러면서 점점 더 똑같은 사람, 닮은 사람, 즉 짝패가 되는 거죠.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말에도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은 똑같다. 아니면 똑같으니까 싸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하곤 했을 겁니다. 예. 그게 옳은 말입니다. 사실이죠. 같아야 싸우잖아요. 목표 지점이 같죠. 다르면 싸울 일이 없죠. 예. 그 말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이란 말이, 우리는 한자말 경쟁이지만 이 말에 해당되는 뭐 컴피티션도 있고, 프랑스어로는 콩쿠르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뭐 노래자랑 할 때 콩쿠르 대회라고 했는데 콩쿠르 경쟁입니다. 그죠? 경연이겠죠. 콩쿠리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콩쿠리란 말은 함께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예, 달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A라는 사람은 동쪽으로 뛰고 B라는 사람은 서쪽으로 뛰면 경쟁하지 않는 거죠. 예, 경쟁은 달리더라도 한 방향을 볼 때, 즉 목표가 동일할 때 그걸 두고 우리는 콩쿠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동이불화, 화이부동 했던 것처럼 논에 나온 얘기처럼 너무나도 같아가지고 경쟁이 생기고 그게 갈등으로 분쟁으로 하고 있는 걸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이 되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굉장히 쟁점은 사라지고 없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으로 바뀐다고 했던 걸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뭡니까? 우리들은 현재 그 얘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어느 뭐 제품이든 어느 뭐 나라든 집단의 뛰어난 점, 장점, 이 상품의 장점, 뛰어난 점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대신 새로 나온 이 신상품의 경쟁력이라고 하죠. 경쟁력이 바로 그 작품의 뛰어난 점, 혹은 장점이란 말. 사람에게도 없습니까? 그 사람의 경쟁력은 누구보다 뛰어나, 혹은 경쟁력이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쓰고 있는데 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 경쟁에서 이기는 것, 승리죠. 근데 그게 우리들은 어쩌면 행복, 혹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들여다봅시다. 승리하고 성공을 우리는 동일시하는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승리는 승리일 뿐이고 성공은 다른 겁니다. 그죠? 어쩌면 성공은 행복이겠죠. 경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들 행복해지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항상 남에게 이긴 사람, 1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성공이란 것은 보다 더 장기적이고 더 큰 스케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공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쟁은 매 순간 하루에도 12번씩 만나서 하는 과정의 일부분일 뿐이겠죠. 예. 경쟁이 만연되는 순간, 즉 우리가 지나치게 모방하면서 해결화되는 순간 경쟁은 만연화되고, 그 순간 경쟁은 뭘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텐데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바로 최종 목표인 것처럼, 즉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의 세태라고 말할까요? 고정관념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유사한 이야기 계속 경쟁에 강조해 봅시다. 차이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무차별화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리고 무차별화가 대상 자체가 사라지고 나와 너 경쟁하는 사람 사이가 똑같아지죠. 무차별화. 그렇게 되면 더 이런 건 격화됩니다. 퍼져나가죠. 싸울 때에 주변에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변에 사람이 싸울 때 보면 두 사람이 A가 B와 싸운다면 A가 한 말을 시차만 달리 해가지고 B가 똑같이 할 겁니다. 또 B가 한 말을 또 A가 그대로 하고요. A가 하는 행동을 또 B가 하고, 그게 바로 다툼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둘 다 같습니다. 동시에 그 말 은행을 똑같이 하진 않지만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니까 같아지고 같으니까 싸운다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점점 더 A가 한 말에 B가 또 받았을 때는 아까 A가 할 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데시벨이랄까 크기랄까 더 커지게 합니다. 더 점정된다 할까요? 더 격화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큰 소리 언쟁이 가다가 그다음에 약간의 주먹 손질이 하다가 그게 주먹이 되고 그다음에는 무기가 나오고, 예, 그러다 나라간의 전쟁도 되는 것이겠죠. 예. 또 볼까요? 그러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경쟁은 파국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속성상. 자, 주변을 보면 다른 동물들,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물론 경쟁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치명적인 파국, 즉 타 개체의 생명까지 죽이고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에 중단한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최악의 파국까지 나아가는 유일한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제일 뛰어난 우수한 존재라고들 말하곤 하죠. 입버릇처럼. 인간은 그런 걸 예상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국을 멈추지 못한다요. 대부분의 포유류 동물들은 그 직전에 멈추곤 한답니다. 인간만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경쟁에 파국을 다다른 동물. 우리 보세요. 핵무기, 원자폭탄, 터뜨리는 순간 공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만들어내고 있죠. 또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역설일까요? 평화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인마살상용 우리 종을 멸종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필요하다. 예, 깊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쟁이 각화돼가지고 국가사를 할 것이 이렇게 된 건 닮아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다 앞에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 부시였습니까? 악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 달라서 생긴 거다. 이 분쟁은 이런 세태를
말하는 건데, 말로 인식불능이죠. 인지불능 상태에서 나오는. 예. 요즘 보면은 사회에서 차이를 강조하는 게 많습니다. 찬양 많죠. 나는 독특한 사람이야. 뭐 아니면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나는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거야. 아주 요즘에 유행하고 있죠. 남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사람이나 뭐 대해서도 모델에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를 이만큼 이렇게 강조하고 찬양을 할까요? 지라로스에 따르면 이 차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찬양의 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자,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그 헛된 차이랄까요, 거짓 차이 이런 것들과 진정한 차이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 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죠. 네, 그건 의미로 하고 경쟁에 얼마나 물론 흔히들 뭐 경쟁의 산물, 경쟁 덕분에 우리 인류도 얼만큼 발전하고 뭐 진전하고 진화했다고들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깊이 이제 우리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그 하나가 옳다 그러다 단선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일 것은 아닙니다. 아주 더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항상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합니다. 다음 예로서는 경쟁이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도 피치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범하고 있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빠져있는 사례를 하나 봅시다.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자벨 가로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유명한, 당시에 유명했던 패션 모델입니다. 이자벨 가로. 2010년에 몸매를 가꾸느라고, 그야말로 다이어트라 그럽니까? 흔히 다이어트란 말은 알다시피 식이요법이죠. 음식을 조절해서 어떤 병을 식단을 조절해서 병을 뭐 개선시키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것이 식이요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몸매, 즉 몸을 뭐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음식 조절도 있겠죠. 예, 음식을 조절해서 이제 그 몸에 살을 뺀다. 인데 요즘 와서는 그 모든 어느 현상이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란 말 자체가 살 빼기처럼 쓰이고 있지만 실은 다이어트는 음식 조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의미는 음식 조절을 통한 다이어트, 몸무게 빼는 것까지는 또 다른 말이죠. 다이어트를 통한 체중 조절, 이 정도로 해야 정확한데 그 모든 걸 다이어트란 말로 쓰고 있는, 잘못 쓰고 있는 표현 법입니다만은 이자벨 가로가 동료 모델들 간에 서로가 몸매 슬림인 유행이지 않습니까? 20세기 말부터 서구에 뭐 특히 화상 문화가 발달하고 뛰어나면서부터 좀 더 마르고 뚱뚱한 것보다는 아예 마르게 해가지고, 벌써 저도 기억나는데 그때가 1990년대인가요? 프랑스 갔을 때 파리 시내의 큰 광고 전광판에 그때가 여름철 다가오니까 그러는데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거죠. 구호가 맹세의 봉쇄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맹세 더 가늘게, 그 다음에 브롱세, 여름철에 선텐을 해가지고 구릿빛으로 되는 거죠. 그게 당시 유행처럼 여성들이 지향하던 공통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말이 이제 우리 슬림이란 말입니다. 살 빼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바캉스 가서 선텐을 해가지고 아주 구릿빛으로 건강미를 갖추고 한다는 게 아름다움의 기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저 또 알기로는 그 뒤에 이태리에 했던 그 패션 토탈 패션 회사입니까? 에서 패션 모델을 선발을 하고 했을 때
뭔가 기준이 키 크고 깡 마르고 뼈만 있는 여자들만 골랐대요. 베네똥이죠. 예. 베네똥. 거기는 그야말로 아예 살 하나 없이 깡마른 데다가 옷을 의상을 입히면 훨씬 더 좋다 합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의 패션 모델들은 살 빼기에 경쟁적으로 들어가죠. 프랑스라고 예외가 아니죠. 이 이사벨 까로도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부분쯤 왔을 때 이런 몸매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한 좀 엽기적인 그러다가 결국은 거식증까지 아노렉시아란 말이 스스로가 처음에는 빼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 먹다가 보면 안 먹는 게 자기 그냥 되면서 몸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먹으면 토해지고 거식증이죠. 까지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신체가 뭐라고 할까요? 생존 자체가 힘들어서 마지막에는 그냥 그러다가 사망했습니다. 201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겠네요. 그러자 프랑스 패션계에서는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논란에 휩싸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모델 이사벨 까로가 28살 때 죽었습니다. 아노렉식, 그러니까 거식증에 걸렸던 모델 이사벨 까로.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들 나오고요. 자, 무슨 보세요. 몸매 보세요. She became defined by her illness and wrote an internet blog and book about her struggles with the condition. Jane Frances Kelly, BBC News. 네, 영국 BBC 방송에서 뉴스로 나왔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깡말르고 눈매도 뭡니까 아주 개기스러울 정도로까지 그렇게 얼굴도 빼짝 말라있던 사람 좀 없던 이사벨 까로입니다.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건강미도 있는 이런 모델이었던 이사벨 까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보았다시피 뼈만 남은 그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서 생명을 잃고 마는 사태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경쟁입니다. 자, 여기서 일부러 굽는 아가씨들은 물론 멋진 모습 토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많은 여학생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내들은 그걸 좋아 안 합니다. 말라깽이 아가씨 좋아하는 사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소녀들도 아가씨들도. 근데 왜 그럴까요? 경쟁 때문입니다. 아까 이사벨 까로도 모르긴 몰라도 모델들 간에 누가 한 달 만에 10kg, 5kg 뺐다 하면 그 자체가 서로 간에 경쟁이 됩니다. 그 순간 이 소녀들이 살 빼는 소녀들의 목적은 처음은 좋은 몸매, 건강하고 건강미 넘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꿈으로써 이성에게 더 많은 뭐라고 할까요? 각광을 받는 그런 것이 아름다움을 꿈꾸는 처음에 첫 출발점에 갖고 있던 목표였었겠죠. 그러나 그건 없습니다. 사내를 정복한다고 할까요? 그런 목표가 원래는 몸매를 가꾸는 목표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리 다른 여성 프랑스 패션 모델 중에 같은 회사도 있고 다른 회사도 있을 텐데 소문은 다 빠르지 않았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에. 그러면 이사벨 까로가 한 달에 10kg 뺐다더라. 이야, 그러면
갸로가 이제 갑자기 화제 뭐라 할까요? 대상이 되면서 예, 언론도 주변 모델들도 그러면 또 누가 다른 모델이 또 뭐 아니야 너는 뭐 보름에 뭐 10kg 뺐대 그러면 또 점점 더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는 순간 왜 경쟁하게 됐는지 쟁점은 실종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남는 건 뭐라고요? 상대를 이기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경쟁을 이기는 것만. 그러기 위해서는 왜 몸매를 내가 가꾸려고 했던지도 잊어먹게 되고요. 이기면 그게 승리가 바로 성공인 줄 알고 뛰어든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미 2008년에 지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직장 아가씨들은 남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남자들처럼 남자도 그럽니다. 여자들도 자기들 사이의 경쟁에 빠져 있는데 그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경쟁 그 자체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최고 목표입니다.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어쩌면 예 크게 그리낌 없이 할 정도로 승리가 바로 성공이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기 때문이겠죠. 예, 경쟁에서는 물론 출발은 우리 욕망의 모방성에서 시작했던 경쟁의 이런 폐단 같은 것들을 이사벨 갸로 예를 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갸로가 2010년에 죽고 난 뒤에 그 뒤로도 그런 사례가 몇 건 더 나타났습니다. 생겨났대요. 다른 패션 모델이 또 너무 지나치게 그래 살 빼기 경쟁에서 목숨을 잃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속다. 유럽의 패션 시장은 추세가 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마른 몸매만 고집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풍만한 혹은 균형 있는 그런 몸매를 지향하겠다. 앞으로 그렇죠 나가겠다 해가지고 연세가 있는 모델들도 있고 옛날처럼 말라깽이만 패션 모델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균형 있는 그런 몸매가 지금은 그리고 협회에서 그렇게 나왔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패션 모델을 마르고 슬림한 형태만 고집하는 것이 이제 지향한다. 너무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바뀌고 있답니다. 예, 오늘 얘기를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마치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재택 강의를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간 나야 지금이 이제 다음 주 되면 7주, 8주 되면 중간고사 기간이 나올 겁니다. 아마 몇몇 학생들이 궁금해서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냐. 예. 이런 환경상 중간고사 평소에도 그랬습니다. 뭐 필기 시험도 뭐 치곤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저는 이 정도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냅니다. 그 과제는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나 시각이나 태도 같은 것이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본 공부의 핵심은 질문하라, 연결하라, 변신하라 항상 그걸 주장하는데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푸는 것은 다른 데다 연결시켜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의 그 배우고 난 뒤와 그 학습 단계 다음 연구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히 우리 욕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과제입니다. 네, 그 과제물이 거의 중간고사에 대체하는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6주입니까? 다음 7주, 다음 8주쯤 다시 과제를 제가 다시 내겠는데 그런 주 내용입니다. 예, 주로
이 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사안을 봤을 때, 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잘못 생각했구나. 등등 했을 때 깨달음이랄까, 깨우침이 있을 텐데, 한번 얼핏 지나가고 나면 또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잊고 다시 또 일상으로, 즉, 예전에 있었던, 스테레오타입의 고정관념이랄까요? 통념적인 생각에 또 젖어들어서 또 우를 범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랄까 시각의 변화 있는 순간 그때 기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해두세요. 기록으로. 뒤에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잊어먹는 걸 대비해서 쓰는 기록을 비망록이라고 부르고 있죠. 메모랜덤입니까? 그야말로. 네.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로 있는 깨달음이랄까 깨우침이 있는 걸 정리를 해두라고요. 이 강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도 소개하고. 그런데 내 일상을 내 살아온 것과 비교해보고 또 우리 사회 현상과 대비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혹은 사회를 아니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시각, 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시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정리해 두면 두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작성해 둠으로써 여러분께 되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칠판에 있는 내용이고 책에 있는 내용이고 남이 하는 말일 뿐이겠죠. 그때는 때로는 뭐랄까요? 그렇다라고 공감도 했지만 좀 지나면 또 잊어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쭉 그걸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논란도 정해서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하나의 글로 완성을 시켜보는 순간 여러분 몸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네, 이번 6주차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애썼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일수록 어쩌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 내지는 양면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했다는 걸 이게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번 주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